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최근 사회 문학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특징이 나를 알리는 데 거침이 없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신비주의라고 해서 일부러 좀 숨기고 최소한의 정보나 미담만 전달을 했는데 네. 요즘은 대중과 아낌없이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의 하나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서전 출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솔직한 인생론부터 충격적인 고백까지 스타들의 자서전에 담긴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스타의 자서전은 고백을 싣고 과연 어떤 사연이 추억의 액션 스타 성룡 자서전으로 과거를 폭로하다. 암울했던 과거를 고백한 박혜미, 그녀가 강철 멘탈을 가질 수 있었던 특별한 사연 공개. 스캔들부터 정치권 폭로까지 자서전에 드러난 그녀의 추문. 살인자의 자서전, 탈옥수 신창원의 907일을 말하다. 빅뱅, 평범한 아이돌은 거부한다. 유재석, 어린이 평전 출간, 다음은 자서전도 한 번. 베트남을 붉은 악마로 뒤덮은 박항서 매직. 충격 고백부터 보고 싶은 이야기까지 스타들의 자서전에 담긴 모든 것을 파헤친다. 풍문으로 들어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최근이죠. 한 달 전에 자서전을 출간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때는 다 아는데. 치과. 성룡 씨. 사실 뭐 폴리스 스토리. 저는 이소룡, 성룡의 액션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요. 사실 성룡하면 이미지 자체가 동네 형님처럼 푸근하고 넉넉하고 재미있는 그런 네. 형님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새해 명절만 되면 사실 뭐 성룡 형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늘 그 시리즈 영화를. 전 어릴 때 내보냈잖아요. 성룡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한국에 자주 나오고. 김성룡. 아. 그럼요. 예. 근데 이 성룡의 자서전에 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지난달 4일이었는데요. 네버 그로우 업이라는 이 영문판 자서전을 출간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젊은 시절에 성매수나 음주운전, 도박 등을 일삼았었다라는 과거를 털어놨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10년 전만 해도 매년 200만 달러, 약 22억 4천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는 데 썼다.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나쁜 남자잖아요. 예.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야. 아니 아무리 돈을 물처럼 쓴다고 해도요. 1년에 22억을 다른 사람한테 밥을 사고 뭐 과시용으로 썼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야, 22억은 뭘 사 먹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22억이 나올까요? 20만 원 쓰기도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자서전에 네. 있다면서요? 무엇보다 음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또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하루에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아침에는 그 고급 스포츠카, 슈퍼카라고 할 만한 차량을 갖고 나가고 또 저녁 때는 고급 세단을 음주운전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적도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술에 취해 있으니까 숙취가 심할 거 아니에요. 네. 얼굴이 푸석푸석한 걸 가리기 위해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침 7시까지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정오가 돼서야 5시간이나 늦게 갈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술에 쩔어 지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으면은 자서전을 쓸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술서를 써야죠. 네. 자술서를. 성룡 씨가 그리고- 생각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니까는 지금처럼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경각심이 높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아니 기억에도 성룡이 무슨 문제 일으킨 게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홍콩에서 좀 보호를 해준 건가요? 탑스타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면 가심만해라도 성룡이 뭐 음주운전은 모르겠지만 사실 확인 안 되면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런 게 날만도 한데. 근데 어느 정도의 약간 보상을 해서 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충분히 그 가능한 시기였잖아요. 예. 사실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유독 음주 관련된 사고 뉴스가 많지 않나요, 유명인들? 네. 예전보다 늘었다기보다는요. 예전에는 기사화되지 않았던 내용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홍콩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이런 술 관련보다도 오히려 대중들이 듣기엔 더욱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 가정사 관련된 건데요. 하루는 아내와 다투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장난으로 빵 하고서는 총을 쏘는 신용을 하니까 거기에 격분해서 아이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다행히 소파로 던져서 아이가 다치진 않았지만 엄청난 이 가정폭력으로 이제 지탄받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1990년에는 미스 아시아 출신인 우치려와 바람을 피운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공공연한 그동안도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이제 혼외자인 우절인을 낳은 사실도 이미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 우절인이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 SNS에서 네. 결혼, 네. 동성 간에 결혼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네. 자, 지금 어쨌든 완전히 성룡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다른 네. 자신의 고백이지만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홍콩의 최고 스타였고 남부러울 게 없는 성공한 성룡 씨가 왜 이렇게까지 사생활에 골마 있었던 걸까요? 일단 경제 전문가 따르면 성룡의 한 해 수익이 5천만 달러라고 해요. 하나로는 약 561억 원 정도인데 전 세계 영화 배우 가운데 우리가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버는 배우입니다. 개인 자산은 무려 3억 5천만 달러인데 하나로는 3,927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와 상관없이 그가 이러한 충격적인 사생활을 이어온 이유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성룡은 글을 읽지를 못했어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배우가 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해서 애를 먹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하는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고 대본을 받아도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글씨를 쓸 수가 없어서 그가 가진 신용카드 뒤에 이제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스스로 굉장히 극도로 수치스러웠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뭐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수치심, 이러한 결핍을 자신이 벌어온 이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뭐 성매매라던가 아니면은 뭐 과소비, 뭐 음주 도박 등으로 굉장히 좀 에너지를 잘못 썼죠. 네, 잘못 쓰는 방향으로 예. 살았었던 거죠, 젊었을 때. 그 성룡 씨를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방문할 때 보면 뭐 한국말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와 되게 머리 똑똑하고 영리하다. 또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액션 동선 짜는 것도 보면은 좀 보통 머리가 아니면 못하겠다 싶을 만큼 되게 네. 똑똑하고 항상 밝은 모습, 젠틀한 모습만 봐서 정말 이 자서전 내용은 충격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 제가 알기로도 네. 성룡 씨가 기부 엄청나게 네. 많이 하신 걸로 알거든요. 뭐 중국에 이제 텐진에 폭발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티베트에 지진 났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돈 기부하셨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가겠다고.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으로 죽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더욱이 충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중국 텐진 폭발 사고로 희생된 소방대원들의 유가족들을 위해 5억 5천만 원을 기부했고 2017년 지진이 발생한 티베트 지역에 3억 원을 기부하고 재민 의료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건축물과 소장품 모두 기부하고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했죠. 2009년 싱가포르의 중국 전통 고택 레체를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네.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가족 내 갈등이 있는 상태라고도 전해집니다. 근데 성룡이 홍콩 사람 아니었나요? 근데 왜 중국 문화 보존을 하고 뭐 고택을 기증하고 중국 사람도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러죠? 성룡 씨는 원래 이제 그 홍콩 출신 중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성룡 씨 부모님의 출생지가 중국 본토 이제 산동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중국에 대한 나라 사랑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대목이요. 최근에 그 판빙빙 사건 났을 때 판빙빙의 미국 망명이나 이런 거를 성룡이 도왔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성룡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성룡은 자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인데 그런 일에 자기가 엮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그래요. 보통 충격이 아니죠. 사실 뭐 스터트맨으로 시작을 해서 50년 동안 연기를 했었고 거기에 지금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고 뭐 돈도 많고 다 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참회록 같은 이런 책을 지금에서야 발간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예. 뭐 이 이야기를 자서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성룡은 2016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에서는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불안당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미성숙과 불안감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꾸짖고 다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자서전이란 걸 낼 때 특히 늙음하게 낼 때는요. 네.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룡은요, 한국으로 치면 안성기예요. 그렇죠. 국민 배우예요. 여전히 국민 배우고 아카데미에서 공로상을 줄 정도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고 잃을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걸 왜 본인이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썼다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서는 어떤 식으로 전시 효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참회죠, 참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때 못 먹은 욕을 지금이라도 먹고 지탄받고 충분히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예, 보통 자서전하면 자신의 무용담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정말 이렇게 그럴듯하게 대필해서 그러는데 이건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로서 사는 생활이 그렇게 겉에서 보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본인이 뭔가를 깨달으면 다 털고 가고 싶고 또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발전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자서전을 이렇게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까지 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간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룡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직접 자세하게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룡의 팬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성룡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쿵푸 전설의 용감한 고백이다라면서 굉장히 응원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홍콩에 또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네, 진짜요? 현지의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네. 이게 이렇게 예쁘게 포장은 되진 않았습니다. 아. 굉장히 안 좋은 글들이 많고 뭐 믿었던 그 스타일에 대한 배신감. 대부분 그렇고 뭐 자서전 쓰면 누가 용서해 주냐 이런 반응이고 뭐 반성하는 건 좋지만 책은 팔리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비난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지금 뭐 홍콩이나 중국은 이 자서전 때문에 많이 뭐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겠네요, 진짜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면 알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한 부분을 조금 뭔가 실수한 게 항상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있거든요. 근데 예.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 한 곳에 담아놓는데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을 해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만약 잘못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나이가 됐을 때 할 것 같아요. 최고의 스타 성룡의 충격적인 과거가 자서전으로 드러났지만 반성을 하고 고백한 만큼 앞으로는 바람직한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자서전 스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 이야기인데요. 현재 박혜미 씨는 남편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죠. 예. 사실 박혜미 씨가 과거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요. 예. 이제 박혜미 씨가 2005년도에 자서전을 씁니다. 이제 제목이 도나의 노래를 출간을 하는데 이 자서전에는 그녀가 24살에 결혼을 해서 일단 뭐 충격적으로 이 어떻게 결혼하게 된 내용 그리고 황민 씨와 9살 연하인 남편 황민 씨와 결혼하고 나서 뮤지컬 스타로까지 이 모든 내용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결혼 이후에 박혜미 씨의 삶은 어땠나요? 네, 우선 박혜미 씨는 그 1984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시작으로 얼굴을 알렸는데요. 1988년에 임모 씨와 첫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6년 후인 1994년 생활고와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머리요. 지금 되게 검었죠. 근데
저 20대 때부터 완전 백발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반응이냐면 에이 거짓말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박혜미 씨가 자기 머리 이렇게 까서 보여줬어요. 안에 저 다 하얗죠. 이런데 정말 그렇게 보여주기 쉽지 않거든요. 인터뷰 도중에 다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안이 하얀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되게 안 믿었던 제가. 네,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로 예. 머리가 다 하얘졌다. 이혼 후에 그랬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전부터 너무나 스트레스가 극심했었던 거예요. 20대 초반부터. 아, 이게 머리가 하얘질 정도면 20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네. 그 머리가 하얘지셨다는 이야기가 자서전에 나오는데요. 네. 그 남편분이랑 이제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수리 부분에 머리가 하룻밤 사이에 하얘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나이가 20대 후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 나이에 그런 어떤 고생을 겪으신 거죠. 네. 사실 박혜미 씨 보면 항상 그 씩씩하고 밝고 당당한 어떤 중년의 어떤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가창력도 있고 뭐 시원시원한 그런. 근데 그 속은 정말 골무대로 골라서 썩은 문드러진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건지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니 뭐 심리적인 것도 뭐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 당시 이혼할 당시 아들이 큰아들이 6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난 또 그런 얘기하면 또 가슴이 아파. 아이를 못 본다는 거는 진짜 엄마한테는 하늘이 지옥이죠. 무너지는 것도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견뎠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근데 박혜미 씨가 자서전을 냈을 당시에 큰아들을 만나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혼할 때 6살이었으니까 2005년에 자서전 낼 때는 고1.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 나이죠. 네. 그때 그 자서전 내기 직전에 아들을 한 7년 만에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때 오히려 그 아들이 너무 대견하게 엄마 이혼한 게 뭐가 창피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엄마를 격려해주고 아마 이런 아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담은 자서전까지 내고서는 본인이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6살 아들을 두고서는 이혼한 다음에 혹시라도 아들에게 전화가 올까봐 연락을 기다리면서 전화번호 한번 못 바꿨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절한 모성이었을지 이해가 되고요. 근데도 이제 잘 자라서 그 좋다는 그 S대에 합격을 하고 또 아주 장성해서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7년 만에 만난 큰아들이 그래도 엄마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엄마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S대에 합격하고 참 대견하네요. 분명히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꽤 많았을 텐데 또 아들한테 혹시 연락이 올까봐 전화번호를 한 번도 안 바꾸고 했다는 게 참 슬프면서도 박혜미 씨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 자서전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여성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사랑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주어진 운명에 맞서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느라 그리고 버티느라 온 힘을 다 쏟아버린 한때의 나와 같은 여성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들도 나처럼 자신 안에 담긴 에너지를 터뜨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박혜미 씨는 정말 남들보다 한 10년은 인생을 먼저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아마 2005년도에 나왔죠. 그러면 지금 나왔으면 훨씬 더 많은 응원과 좀 인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혼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자녀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재혼에 그러니까 박혜미 씨 삶 자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배우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분이 됐잖아요. 네. 삶 자체가 뮤지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폭로의 창구가 된 자서전들도 있지 않았나요? 안수정 기자님. 예. 보통 이제 정치적, 사회적 비리나 음모를 밝히거나 혹은 네. 특정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그런 자서전들이 꽤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건요. 현재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권력. 트럼프를 겨냥한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스토미 데니얼스의 자서전 완전한 폭로. 제목 자체가 완전한 폭로예요. 여기서 트럼프의 성추문을 제기를 해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미 데니얼스는 이런 폭로를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한 건가요? 이 책을 10년 동안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하려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는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10년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트럼프는요. 성공한 사업가이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독서를 일삼는 그냥 좀 속물 경제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트럼프의 지금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이 책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닌지 조금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좀 맞는 얘기가 이게 책이 110만 부가 팔렸거든요. 꽤 돈이 될 거예요. 그럼요. 예. 그 폭로 내용이 뭔가요? 주요 골자는 2006년 트럼프와 자신이 불륜 관계였다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인데요. 2016년 대선 전에 입마금으로 13만 달러를 받았다. 하나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바람피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트럼프의 아내에게 전화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트럼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의혹에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끝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어떻게 보면 불륜을 저질렀던 당사자가 집필자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의 경우는요. 지난 2011년에 출간된 신정아 씨의 자서전 4001. 이 자서전도 국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신정아 씨가 2007년에 우리 사회에 학력 위조, 학위 검증 바람을 일으킨 바로 장본인인데 그 이후에 이 자서전으로 다시 한번 경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틀 만에 뭐 5만 부가 팔려요. 그러니까 뭐 화제는 화제였어요. 그때 당시 보면.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그래서 국내 D 대학에서 조교수와 그리고서는 유명 미술관의 학예 연구실장까지 맡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 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으로까지 내정이 됐는데 바로 그때 학력 위조, 사기 의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년 6개월의 시험을 살게 됩니다.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불릴 만큼 당시 미술계에서는 뛰어난 실력의 큐레이터로 좀 유명하셨었는데 일단 72년도에 청송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캔자스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97년 무렵부터 미술관 그리고 미술관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그 굉장히 제일 유명한 몇몇의 미술관들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전시 기획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이뤄서 진짜 신데렐라다, 진짜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력 위조 사건이 불거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중이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일단 본인의 주장은 이러해요. 1994년 캔자스 대학에서 서양학과 판화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 해인 1995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본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캔자스 대학교에서 서양화 학부 과정을 중퇴를 한 것까지는 일단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학력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예일대에 간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루트로 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학습 튜터 고용을 하고 또 대리 출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까지 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결국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위 검증 바람이 불게 됩니다. 예, 이게 조금 덧붙이자면요. 이게 왜 대학을 졸업을 못했냐면요. 그 캔자스 대학에서 간 건 맞잖아요. 근데 언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학업을 이을 수가 없어서 중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일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도 이게 졸업한 게 맞다라고 예일 대학교에서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커지고 나서 다시 예일 대학 측에서 사과했어요. 이게 사실은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신정아 씨는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 문서 해주는 그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또 얘기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어요. 학력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고 거기 뭐 유학해서 어디 졸업했대 몇 달을 거쳐서 이렇게 딱 얘기 들으면 와 하는 게 있거든요. 단순히 학력 위주로만 이게 화제가 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변양균 청와대 전 정책실장하고 스캔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이 사건이 유명해졌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가십성 기사가 정말 쏟아졌는데요. 사실 이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100통의 이메일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집니다. 굉장히 낯뜨거운 이메일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사실 당시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결국에 이게 2007년이었죠. 9월에 그 변 실장은 사임을 했고요. 신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9월에 돌아와서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요, 또 애매해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술 애호가예요. 아마추어 작가 수준의 이제 미술 작가였다고 해요. 그리고 신정아 씨는 큐레이터였잖아요. 게다가 신정아 씨가 뭐에 탁월했냐면 자신의 고향이나 학력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이제 연을 맺는 거에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일대를 나온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뭔가 정말 많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변양균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정아 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관에서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2009년 대법원에서 신 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둘의 나이 차이가 꽤 났었고 신정아 씨의 자서전에 변양균 씨와의 일화를 적은 부분이 있던데요. 신정아 씨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변양균 전 실장은 똥아저씨라고 부르고 변양균 씨 신정아 씨한테 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쩡아. 에게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되게 애틋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정아 씨의 자서전에서 정말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3년 11월 초 변양균과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토를 한 뒤에 곧바로 인용 게재한 변양균의 법정 진술서를 통해서 그때가 바로 자신의 첫 경험을 한 순간이라고 굉장히 이 애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감춘다는 것은 이제 와서 너무 부차스러운 것 같고요. 당시에 저희 두 사람을 놓고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 격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 당시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약간 스캔들화 되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이 자서전에는 그 유명인들의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대 총장의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거론이 돼요. 그리고 이제 겪었던 일들을 폭로를 했는데 정찬 전 총리가 신 씨에게 서울대 미술 관장직과 교수직을 제안을 했었고 늘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 만나자는 요구를 했다고 폭로했는데요. 하지만 정 전 총리 측은 이 같은 신정아의 주장에 대해 거론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혔습니다. 이게 뭐 신정아 씨 개인 자서전 내용이니까 100%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도대체 신정아 씨라는 분이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정치권에 있는 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 신정아라는 사람한테 왔다 갔다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와 이야기할 때 어떤 지적 수준 같은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다독여주는 이런 느낌에 잘 들어주는 이런 느낌의 묘한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외모적인 것보다는요, 그 패션 때문에 그 당시 되게 화제가 됐었던 많은 것 여성분들한테 화제가 됐었죠. 왜 신정아 룩이라고 해서 그분이 입은 옷이나 맸던 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과 함께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분명히 정치권, 미술계에 연관된 사건인데 어느 날 패션 쪽으로도 와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궁금증. 이상한 궁금증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뭘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서전이나 그런 쪽으로도 보면은 그 내용이 100% 확인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신정아 씨가 거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거짓을 진실로 믿는 뭐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필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신정아 씨는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신정아 씨를 모티브로 드라마가 만들어졌거든요. 미스 리플리라고 엠본부에서 했던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까지 보면은 정말 당시 뭐 화제는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신정아 씨가 자서전 출간 이후에 떠들썩하게 화제가 됐었고요. 방송에도 그 이후에 몇 번 출연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후에는 도통 보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 근황이 전해진 건 약 2달 전인데요. 네. 지금 미국 애틀랜타의 한국 학교와 한국 교육원 등에서요, 이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자신을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의 총괄 본부장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재단에서 한국 교재를 나눠주고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간부터 논란을 부른 자서전이 또 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바로 범죄자가 쓴 자서전이다라고 알려진 책인데요. 절도, 강도, 살인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 복역을 하다가 탈옥을 하고 또 도주를 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범죄자, 바로 신창원입니다. 20년 전이죠. 1999년도였는데 신창원이 잡혔던 바로 그 해에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 신창원이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신창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 엄상익 변호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부산교도소 탈옥 후에 907일 만에 검거된 신창원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일단 그의 탈옥 그리고 검거 순간 탈주하면서 했었던 일, 경찰의 수사, 신창원의 가정환경 등 총 48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탈옥을 했던 범죄자의 이야기를 왜 책으로 만든 거죠? 일단 이 엄상익 변호사,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발표된 수사의 결과와 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를 독점한 수사기관 측에서 일방적으로 미확정 사실을 언론에 알렸고, 변호사에게는 접견과 항변의 이런 여지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이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신창원이라는 인물이 우리 사회의 병리 구조가 빚어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쓰인 책이라고 해도 범죄자를 미화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의미, 우려도 있고 신창원이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창원은 살인자예요. 한마디로. 일단 67년생 신창원은 15살에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9년에는 이제 공범 4명과 함께 서울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일단 선고를 받습니다. 복역을 하던 도중에 97년 감방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절단을 하고 탈옥을 해요. 그리고 금방 잡힐 줄 알았지만 그 행방이 묘연했고 경찰과 군대 97만 명이 투입됐지만 정말 어렵게 잡았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전의경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경 생활할 때 오로지 쉬는 날 없이 쉬는 날에 무조건 신창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창원 때문에 징계를 먹은 경찰들이 한 20명 넘게 있어요. 실제로. 못 잡아서. 네. 그 탈옥할 때 창살을 잘랐다고 하는데 창살이 폭이 되게 좀 좁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서 나가려면은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는지. 일단 거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평소 몸무게보다 15kg 정도 감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탈옥하려고. 근데 탈옥을 할 때 누군가는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창살을 단번에 자른 거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동료, 감방 동료들을 사전에 포섭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묻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묵인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식의 의혹이 또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탈옥 이야기를 좀 더 덧붙이자면요. 일단 외부 한기통을 타고 나가서 이 공사장에서 주운 밧줄로 이 담을 뛰어넘었는데 이 탈옥까지 걸린 시간이 총 1시간 30분 정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순식간은 아니에요. 근데 한 1시간 30분 동안 이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일단 교도소에 탈주한 다음에는요. 화훼 농가에 침입해서 옷을 훔쳐 입고 택시를 타고 서울로 잠입을 합니다. 이게 바로 2년 6개월을 친 도주국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서도 보면은요. 아예 2년 6개월 동안 전혀 종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몇 차례 경찰과 마주쳤는데 또 빠져나가서 다람쥐라는 별명이 또 붙기도 했었고요. 그 와중에 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고. 탈옥 이후에도 굉장히 대범하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갈취한 돈이 그동안 집계를 해보면 9억 8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2년 반 탈옥 동안. 이후에 네, 2년 반 동안. 그리고 99년도에 가스관 수리공이 우연히 신창원을 목격하고 신고하면서 드디어 검거가 됩니다. 기존 무기징역형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잡힐 때 22년형을 다시 더 선고를 받아서 수감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도주할 때 정말 많은 여자들이 도와줬다. 기억난다. 그게 뉴스에 나왔을 때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도왔다. 중요한 건 그 여자분들이 원래 지인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이죠. 실제로 그 도주 과정에서 주로 이제 다방 종업원분들 아니면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여성분들인데 무려 15명과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명씩 동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야, 근데 그 당시에 신창원을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도왔을까요? 예. 신창원이라는 이 범죄자가 계속 아까 말한 다람쥐라는 별명으로 도망 다니고 또 특히나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약자인 사람들 같은 여자들도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약간 이렇게 좀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신창원의 도주를 응원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신창원 카페도 생겼었어요. 막 그런 그때. 게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맞아요. 신창원이나 돈 많은 사람 집 그거를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줬다는 데서 비유가 되기 시작해서 갑자기 막 의적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신창호를 약간 홍길동으로 이렇게 비교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흉악한 범죄자라는 기억만 있지 사실 이렇게 미화됐었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선 살인자인데 그 탈옥범을 도왔다는 여자들이 저는 절대 공감할 수 없거든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 신창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도 제작이 됐었죠. 네. 2009년에 개봉된 영화 거북이 달린다. 네. 신창원의 탈옥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네. 신창원은 범죄자였지만 당시 사회에 여러 가지 유행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검거 때 입었던 옷이나 헤어스타일도 유행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악인의 패션 블레임 룩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검거될 당시 입었었던 M사의 니트 셔츠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신창원이 입은 것은 모두 모조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거 많이 입었어요,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근데 양가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욕을 하는데 보면은 그 사람의 인기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유명세와 그런 건 또 쫓고 싶은 감정. 근데 신창원이 이렇게 잔인한 범죄자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전 들었는데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자신이 비행 청소년이 된 거다. 이렇게 변명한 게 기억나거든요. 그런 내용도 자서전에 있나요? 네. 맞아. 그런 게 그런 내용도 물론 신창원은 썼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간암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잃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2학년 때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후 방황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또 신창호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머리 한번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땡땡땡아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일단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신이 만약 그 당시 좋은 선생님 만났다면 자기 절대 범죄자가 안 됐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핑계를 대는 거지.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설령 그런 나쁜 선생님 만났다 하더라도 본인 나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코를 확 눌러줄 거야. 라고 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신창원, 그러니까 범죄자죠. 그 얻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나도 피해자다 일종의. 내가 만약에 사회에서 잘 이렇게 보담을 줬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다 하는 어떤 동정론도 이제 내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건 타당한 일이었다.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일이라서 전 좀 이게 거의 변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신창원 씨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수감 중이에요. 아직 수감 중이에요. 지금 또 보니까 신창원 씨가 뭐 검정고시도 보고 또 법을 공부해서 교도관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굉장히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네, 제가 최근까지 들은 정보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얘기들이 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신창원 정말 잔인무도한 살인자인 만큼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신창원보다 더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범죄자가 또 있다고 하네요, 안진영 기자님. 네, 여러분들 그 배우 박시우 씨랑 정재영 씨 나왔던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기억하세요? 네. 알죠, 알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살인범이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자기의 살인 고백을 자서전을 통해서 냈잖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실화가 모티브입니다. 다름 아닌 이제 일본의 살인자 사가와 이세이의 얘기를 그대로 이제 모티브 삼아서 만든 영화인데요. 사가와 이세이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지난 1981년에 파리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네덜란드 여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는데 몇 년 후에 자신이 저지른 이 살인사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한 악의 고백을 출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난 지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광고 촬영은 물론 각종 방송에 나오면서까지 화제를 모으고 유명인이 됐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데 아니 지금 광고도 찍고 방송도 나오고 이 연예인처럼 살았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정말. 아니 세상에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죄를 졌는데 저게 무죄라고요? 저 표정 해본 사람만 아는 표정인 저.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거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심신미약. 이 말을 이때부터 썼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끔찍하다. 저 사람 정말 심신미약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일단 1981년 프랑스에서 범죄자 사가와 이세이는 그 네덜란드인 여자친구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심실 상실 상태로 치료할 수 없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입원하고 있던 일본 정신병원의 한 의사가 새로운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 그에겐 정신병 증세가 없고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린 건데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재판이 진행이 됐지만 끝내 의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야,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게 심신미약 이게 1980년대부터 이렇게 통하던 꼼수였던 거를 알게 됐고요.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밝히지 못했을까요? 아니 밝히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저렇게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 책을 내고 저걸로 무슨 돈을 벌고 참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예, 이게 사실 일본이라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일본 사회 특유의 분위기 있죠. 뭐 죄는 죄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비롭고 흥미롭고 뭐 약간 그런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를 집중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사가와 이세이는요, 드라마에도 출연하고요, 영화에도 출연하고요, 그리고
찍은 CF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근데 정말 더 충격적인 건요. 지금 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가 자서전을 냈잖아요. 악의 고백.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고백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 부스가요. 약 50만 부 이상 팔려나가요. 출간되자마자. 그리고 정말 이 상황에선 정말 약간 너무 떨리는데요. 책에는 정말 그 잔혹한 정신세계 그리고 식인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고 영화에 내보내고 드라마에 진짜 내보내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그의 나이가 70입니다. 사진에 이제 아직 살아있어요? 네, 사과 2세의 70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실 사진만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아무 일도 겪지 않은 그냥 70세의 남성의 모습처럼 보여서 더욱 소름이 돋는데 현재도 과거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해한 그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가족에 대한 그런 사죄라던가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한 일간지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아니 진짜 아니다 이거는. 희한하네요. 저 사람이 살인을 안 저질렀으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살인을 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살인자가 돼서 셀럽이 된 거죠. 세상에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안 실존하고 되는... 신창원 씨가 책을 내고 막 이런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출간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안 돼. 이게 뭐 안개 속에서라는 책도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뭐 이 사람 나온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전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네덜란드에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그 피해자가 그 나라에 가서 풍차에 한번 책을 내고 한번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2018년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30년째 처벌받지 않고 있는 이 사가와 이세이의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예.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모습을 봤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되게 굉장히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너무 건강하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괜히 봤다 싶고. 이렇게 셀럽이 돼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근데 황영진 기자님. 네네. 우리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고요? 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말 공포에 빠뜨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사람 바로 이제 1987년 11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이죠. 대충 아실 겁니다. 바로 칼 폭파 사건을 저지른 김현희 씨입니다. 네. 자, 김현희 씨도 예전에 자서전을 썼었죠. 저도 어린 시절이지만 저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예. 그 공항에서 나올 때 자신이 자결을 하지 않도록 이에 뭐 저 자갈인가 뭐 그거를 그리고 마우스피스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했었죠. 김현희 씨는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이 특수 공작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일 씨와 함께 2인조로 액체 폭탄으로 비행기를 폭발을 했고요. 그 사실이 밝혀져서 일단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대북선전 및 첩보 등을 위해서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91년도의 회고록이죠.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와 92년도 사랑을 느낄 때면 눈물이 흘립니다를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전직 안기부 직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현희 씨 나이는 58세가 되었고요. 현재도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결혼도 국가에서 시켜준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범인 김현희 씨가 이제 테러리스트에다가 이제 검거가 됐는데 굉장히 미모였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언론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론에 그 동정표를 굉장히 많이 샀었던 케이스였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근데 김현희 씨가 이제 사형 선고가 됐다가 특별 사면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살려서 역사의 증인으로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나? 아니 이렇게 큰 사건인데 특별 사면을 왜 해준 건지 이해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이 1987년 11월 29일 날 일어났거든요. 이때는요, 1988년 88 올림픽이 일어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입니다. 약간 이때다 보니까 아마 다들 많은 영화나 뭐 이렇게 그동안의 뭐 역사적인 사건들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 직전은 정말 민감하잖아요. 뭔가 사회가 뒤숭숭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뭐 혼란스럽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시에 안기부가 발표한 내용이 약간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건을 둘러싼 추측과 논란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파악해보니 대부분 힘없는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비행기에 높은 사람들이 타려고 했지만 이 탑승 직전에 갑자기 취소를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태웠다. 뭐 이런 그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북한의 공작원인데 남한의 어떤 그 정치 세력에도 북한과의 어떤 공모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얘기를 했네요. 영화 공작에서 약간 그런 내용이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모론자들은 늘 음모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사주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놓고 버렸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이 김현희 씨 자서전을 이제 대필 작가분이 쓰셨는데요. 노수민 씨라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무려 2년 동안 그 김현희 씨랑 같이 지내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김현희 씨에 대해 뭔가 진실을 알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예, 노수민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현희는 틀림없는 북한 공작원이었고 남쪽과 북쪽에 정치 세력이 그녀를 실컷 이용한 뒤 내팽겨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 씨는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녀가 당한 고통이 컸다. 정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안가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지냈고 결혼한 뒤에도 숨어 살고 있다. 남북 양쪽 정치 권력의 희생양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처음 봤을 때 김현희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북한에 속았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속았든 안 속았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변명을 하긴 했네요. 사실 죄를 인정하는 모습 자체가 그리고 약간 시원하게 밝혀진다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거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희도 지금에 이제 와서는 혹시 김현희가 이렇게 김현희가 억지로 한 게 아닌가 아니면 또 혹은 김현희 자체가 아예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좀 이제는 좀 속 시원하게 정말 나만의 자서전을 자기가 써주면 우리도 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희생됐던 우리 그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분을 특별 사면해서 역사의 증인으로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직 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너무 말을 하면서도 화가 나는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안진웅 기자님 어떻게 된 이 사건이 벌써 재작년이네요. 와, 2017년 10월인데요. 국민들을 정말 경악하게 했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그리고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아빠 이영학의 얘기인데요.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거는요. 이영학이 그 전에는요. 딸이 거대 백악종을 유전병을 앓고 있는데 이 딸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로 해서 TV에서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개된 사례였거든요. 근데 그 추악한 이면이 드러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10년 이상 받아온 후원금을요 본인의 이런 호화로운 생활하는 데 쓰고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걸 또 튜닝하는 데 쓰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또 사기, 무면허, 주거침입, 절도 등 전과 11범의 범죄자였고요. 무엇보다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양아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 성매매 과정에서 아내까지 이 일로 내모는 정말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감옥에서 반성은커녕 의미심장한 계획을 세웠다가 들켰다고요. 예, 일단 이영학 씨가 정말 어이없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사형을 사형.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이 범행 자체가 굉장히 우발적이고 그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도 사실 고민을 무척 많이 하고 내린 판결이겠지만 일반 국민들 정서상 이거는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판결이고요. 여기서 더 쇼킹한 게 있어요. 이 이영학 씨가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항소심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복수를 꿈꾸는 내용의 편지를 딸과 모친한테 보낸 거죠. 딸한테는요. 아빠 살려줘야 된다.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다고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딸이 약간의 그 장애가 있잖아요. 딸한테는 그냥 아빠의 말을 딸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계획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정말 화가 나게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면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또 이 악인들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죠. 자서전을 집필하는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 제목도 아주 기가 막혀요.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다. 출판이 계약되면 집이랑 학원을 넌 갈 수 있다. 1년만 기다려라.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빠가 딸한테 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빠가 딸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떤 관계여도 진짜. 아무리 자서전이라지만 뭐 이런 자서전을 내는 게 자유라고 해도 이렇게 아무나 다 써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살인범이 또 자서전을 써서 이게 또 만약에 또 베스트셀러가 되면 또 큰 돈을 벌 거고. 그러니까 정말 뻔뻔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이영학 씨는 12년 전에 자서전을 출간을 했었던 전력이 있어요. 2007년 10월에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냈었던 건데요. 끝없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틔운 어금니 아빠를 만나다라는 게 이 책의 소개입니다. 그런데 이 이영학의 자서전이라고 알려진 이 책은 사실 이영학이 쓴 게 아니라 작가 정성환 씨의 소설이에요.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계기가 한 출판사에서 실화를 소재로 한 소설을 모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작가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조금 더해서 원고를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이영학이 쓴 자서전이다라고 해서 이 책을 출판을 하게 된 건데, 정성환 작가는 소설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감동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것을 중심적으로 이 이야기의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극화돼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나 대부분 아무래도 좀 감동을 위한 허구가 많았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실화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한 처제 부녀의 그 사연을 소설로 써서 도우려고 했던 작가의 마음이 오히려 그 범죄자를 도운 셈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과연 이걸 출판할 회사가 있을지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란 말. 그 말이 아마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책이 나온다면. 이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사실은 범죄자가 한 적은 없지만 아까 신창원의 경우도 그렇고 범죄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은 무언가 출판을 하는 사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적도 많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범죄자를 미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근데 저는 이런 범죄자의 고백을 읽고 듣는 사람들의 심리도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희소성 있고 자극적인 이야기잖아요. 평소 이렇게 진부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일단 들어서 굉장히 심리적인 동요는 심하겠지만 적어도 굉장히 자극이 된다고요. 그런 심리로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에 막 개인 방송 이런 것도 계속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 거를 또 누가 어린 친구들이 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봐 그게 가장 무섭네요.
자서전을 내려고 하는 살인자의 심리는 뭘까요? 당연히 뭐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심리학자들의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이게 자서전을 통해서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이 심리에 대해서 이런 솔직한 고백이 독자에게 어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막 폭로를 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하겠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좀 뭔가 자기만족이 아닐까 좀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런 특별한 경우는 정말 이 범죄 자체가 굉장히 악랄한 방법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런 극한 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금 뭔가 주목을 받고 또 부를 누리고 또 다시 유명인이 되고 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자서전을 낸 스타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네. 많은 스타들의 자서전 중에서 유독 많이 팔린 자서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 봤거든요. 네. 자, 1위는 누굴까요? 1위. 1위는 바로 빅뱅입니다. 빅뱅. 55만 부를 55만 달성했고요. 2위는 배우 김혜자입니다. 36만 부 판매고를 달성을 했습니다. 3위는 가수 타블로 30만 부를 달성했습니다. 30. 압도적이네요, 빅뱅이. 예. 아, 빅뱅의 멤버들의 개성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하고 또 우리 태양 씨가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죠? 자, 이 빅뱅의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네. 보면은 가수의 꿈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5 멤버들의 도정 정신을 그린 건데 네. 내용이 좀 있습니다. 각각 뭐 창조 본능 지드래곤, 그리고 질주 본능 태양, 긍정 본능 대성, 뚝신 본능 탑, 최고 본능 승리 5개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멤버 각자 키워드로 인해서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할 때까지의 이 모습을 그린 건데 이 멤버들의 장단점 그리고 이 좌절과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태양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쓴 자서전 내용을 보고 프로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느낌 저도 압니다. 누가 썼나요? 좀 있었는데요. 쓰셨죠? 옛날 거를 제가 이렇게 가끔 넘겨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태양이 민망해했다는 자서전 내용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한번. 네. 나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태운다. 손가락을 못 피겠습니다. 장근석 못 이긴다 이글 이거. 태양이네, 이글 태양. 이 책이 사실 제가 낸 책과 경쟁 도서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책이? 얘긴데요. 예. 실제로 이게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맞아요. 뭐 공부법 책을 제 책을 뭐 아니, 코너 속에 본다면은 코너 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같이 사고 이런 되게 죄송한데요. 자랑 타임. 공법제, 공부의 심, 내용을 빼고 빅뱅 네네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빅뱅 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 우리는 실력파가 아니다. 우리는 노력파 아이들. 노력파다. 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개척해서 발전하는 자가 발전형 아이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자서전 내고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기대하던 그 모습이 됐습니까? 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이그룹 중 하나는 이제 빅뱅이잖아요. 승리는 사업가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멤버들은 군복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자서전 시기를 보니까 데뷔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빅뱅이 이렇게 자서전을 내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서전을 낼 때 빅뱅 멤버들이 의아해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승리는 양현석 대표님이 처음 제안했을 때 우리 5명 모두 의아해하기는 했다면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담아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꿈을 꾸는 분들에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빅뱅이 데뷔하기 전에 거의 10년 가까이 연습생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고생담을 담은 거니까 이게 진심이 담긴 거죠. 태양처럼 미글거렸을 때고 또. 자, 그리고 JYP의 수장 박진영 씨도 예전에 자서전을 냈었죠. 네, 박진영 씨는 1999년에
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냈었는데요. 이 자서전은 출간되자마자 정말 완판, 예, 매진이 돼서 2008년에 재출간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진출에 성공을 하거나 그런 자신의 노하우를 담아서 낸 사람이 없었어요, 아티스트가. 박진영 씨 말대로 딴따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박진영 씨가 자기 관리에 엄청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60살 할아버지가 돼도 춤추고 계속 노래하고 싶다고 하면서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정말 꼼꼼하게 이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자서전을 꼭 써야 되는 건지 그 마땅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이제 자서전 집필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책으로 써서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 후배들이 가끔 내가 이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다시는 우울해하거나 좌절 및 포기하는 친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네.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뭐 93년에 데뷔해서 25년간 이 대한민국 대표 가수였고 또 작사, 작곡, 뭐 아티스트, 프로듀서를 또 했었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JYP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진영 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박진영 씨랑 인터뷰할 때 정말 멋있었던 게 뭐냐면요. 여전히 현역인데 언제까지 현역이세요라고 물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음악이 나오는데 그 리듬을 내 몸이 못 따라갈 때는 과감히 그만둘 거예요. 근데 지금 춤을 아직도 이제 50세 가까워졌지만요. 그 어떤 아이돌보다 춤을 잘 추거든요. 1대1로 붙어서는 절대 지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진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왔고 그 얘기를 그대로 담은 책이니까요. 굉장히 이걸 읽고 있으면은요. 이쪽 분야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인 책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자서전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삶도 정말 굴곡진 삶이었고, 예. 모진 풍파 속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인동초처럼 인동초. 이 자리 눈물이 나네. 지켜내고 계신 분입니다. 대표 연예인. 그러니까 빛내주고 한 번 계시는 자리 거죠. 박으면 3년은 기본으로 그냥.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에 그거 참 장수를 프로그램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가 있어서 오래 가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업가로도 성공을 하시고 가족들도 참 잘 챙기시고 주변의 동료들도 잘 챙기시는 분이죠. 저기 그만하시고요. 예. 누구 얘기 하시려고요? 네. 누구 얘기입니까? 아, 여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잘못 나왔는데 홍석천 씨. 아니, 오늘 우리 풍문 주제가 자서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풍문 식구 메인이잖아요. 아, 그럼요. 메인의 얘기를 빼놓을 수 그럼요. 없죠. 우리 홍석천 씨의 자서전 얘기 기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참 네. 아름답게 좀 오늘 저희 설명 좀 헌정 해주세요. 방송으로 가죠. 헌정 방송. 네, 홍석천 헌정 방송으로. 네, 그 짐을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00년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청년 홍석천이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또 굉장히 많은 모진 풍파를 겪어내면서 네. 인간 홍석천으로 대중들에게 엄청난 이 지금 같은 사랑을 받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홍석천 씨가 사실 알고 보면 3권의 책을 쓴 작가였는데요.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잘 버텨왔는지,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살면 희망이 보여라는 어떤 의미로 책을 냈는데 뭐 제 이야기, 제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판매율이 중요한 것보다 판매율은 출판사가 중요한데 제 거에서 망하면 딴 책으로 많이 버시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정말 대단한 것 대단해요.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계속해서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신을 하고 있고 저렇게 책도 열심히 내고 있고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무슨 그 어려운 분들 상담을 해주고 자기 일보다 그러니까. 뭐 동생들 근데 일이라고 나서고 그게 보람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고 기운을 얻었다,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사실은 좀 판매하고는 상관없이 보람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홍석천 씨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셨어요. 박수 보내야 됩니다. 아, 네. 이게 재평가 들어가야 돼, 재평가를. 예.
말이 나온 김에 네. 이 사람은 꼭 자서전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스타가 혹시 있으신가요? 무명 생활도 길었고 맞아요. 톱스타가 되신 게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 속마음도 좀 알고 싶어요. 너무 귀여웠었어요 그때. 코 닦아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말이 나온 김에 네. 이 사람은 꼭 자서전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스타가 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유재석 씨요. 국민 예. 사실 유재석 씨는 무명 생활도 길었고 리포터도 했고 메뚜기 탈도 쓰면서 뭐 고생도 해봤고 국민 MC가 돼봤고 뭐 무한도전하면서 한계에 도전해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서 꾸준히 10년 넘게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MC로 사랑받는 그 노하우와 그가 갖고 있는 왜 이면의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저도 읽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선행도 많이 하고 네. 또 금슬 좋은 부부기도 하고 일단 연예인으로서 일단 뭐 특별한 스캔들이 아예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대단한 친구고, 예. 뭐, 동생이지만, 동생한테 이런 말 하기 좀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할게요.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네.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만큼 외로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일이라는 게, 맞아요. 일이라는 게 그 자리만큼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나 그 부담감이 얼마나 무게가 크겠어요. 있죠. 예. 그런데 전혀 티가 안 나요. 그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참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시고 또 국민 MC시니까 자서전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판사 사장이라면 거꾸로 인간 유재석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으로 책을 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너무 미담만 있어서 재미가 아니죠. 없지 않을까요? 미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데뷔 전부터의 이야기가 있을 제가 다 거니까. 알죠. 힘들었을 차트럼 때. 끊었던 일화도 나오고. 그럼요. 예. 안 와요. 형, 차 제가 운전하면 안 돼? 안 돼! 운전을 너무 좋아! 운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형들이 차를 타면, 형, 나만 너무 귀여웠었어요, 그때. 코 닦아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저도 친구지만 구매는 할 것 같은데 구매는? 살짝 덧붙이자면 저희 남편도 자서전을 하나 냈었거든요. 나만큼 미쳐봐라고.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꼭 나만큼 미쳐봐 2를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만큼 미쳐봐 1편에는 첫사랑이 나옵니다. 그 얘기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얘기로 도배가 되게 나만큼 미쳐봐 2 만들 거야. 할 거야. 예. 여보. 예. 아니, 그게 자서전이 아니라 약간 호러물 같은 느낌이 벌써 드네요. 그러니까 두 쓰는데 번째 뒤에서 보고 있어, 막. 나만큼 김가연이. 미쳐봐의 뜻은 김가연 씨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첫사랑 얘기는 안 돼. 무죄. 네. 김가연과 어쨌든, 사는 법. 네. 그걸 보셨군요. 봤죠. 짜증났죠. 예. 김가연 사용법 뭐 이런 거. 진짜 거기 여자 얘기가 2명이 나왔길래 그 페이지만 없애버려. 예. 진짜 열받. 근데 유재석 씨 근데 2011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도 유재석 씨가 1등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요. 농철, 박진영, 이효리, 서태지, 황정민 이렇게 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임요한 씨가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예. 책을 냈으면 하는.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이를 위한 유재석 평전이 2015년에 출간이 됐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 유재석 평전은요, 한 인물의 일대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어린이를 위한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재석 씨에 앞서서 김연아, 박지성, 그리고 유현진 등의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고 성공을 했느냐가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 네, 근데 유재석 씨를 특별히 이렇게 평전으로 소개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평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는 한류 스타의 경우는 국위 선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의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오랜 시간 자신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성공을 하고 롱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유재석 하면 또 선행이 붙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예.
저는 그 기부천사로 네. 유명하신 가수 션 씨. 맞아요. 네. 션 씨도. 그 션 씨와 정혜영 부부만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지고 뭔가 너무 예쁜 커플이잖아요. 저도 네. 저 미래 가족의 롤모델 네, 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예전에 사실 에세이를 내셨어요. 저도 그 책을 샀었고요. 네. 그래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2008년에 션 정혜영 부부가 이제 같이 포토 에세이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어떤 일상적인 모습, 뭐 요리를 하거나,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딸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 뭐 태교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담겼고요. 이남 이녀 다둥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또한 아름답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의 모든 일세를 기부를.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네. 대단합니다. 예. 또 책 내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이 부부의 그 책에는 가족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션이 그만의 특별한 그 어록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걸로도 또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나온 분들 너무 좋지만 네. 저는 지금 당장 빨리 어떤 자서전 하나를 보고 싶다면 바로 이분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 박항서예요. 베트남은 다 팔립니다 일단. 네. 지금 뭐 베트남이 또 12월에 있었던 축구 경기에서 우승을 하니까 또 완전 저희가 예전에 뭐 2002년 월드컵 그때처럼 빨간색 물결이 착 일어나는데 정말 어디서 뭐 전쟁이 났나 싶을 정도로 저도 감독님, 박항서 감독님 자서전이 나온다면 꼭 볼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박항서 감독님 그 베트남에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왜 이게 나도 눈물이 나고 막 내가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그 감독으로서 그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베트남 선수들 국가대표팀을 최고의 또 선수단으로 만든 것 자체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존경합니다. 저희 풍문쇼에서는 또 박송 씨가 파파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해주고 계셔서 저는 오히려 박송 씨의 자서전을 좀 맞아요. 제 자서전? 보고 싶네요. 읽어보고 싶네요. 박수홍 씨 자서전. 소리만 후속으로 땡큐맘 어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엄마한테 땡큐맘. 계속 고마워하는 근데 것들에 우리 대한 친형께서 그 매니지먼트 맡고 계신데 그만해. 자극적이지 않다. 너무 노멀하다. 이런 얘기 그럴 거면 내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메리미 하나요, 메리미. 그만하시죠, 제 네. 예. 저는 국위선양이 단지 뭐 스포츠 종목에서만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계 쪽에선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을 했었죠. 사실 빌보드에서 주목하는 이 정도로 주목하는 아이돌은 전무후무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록은 최초와 최고를 반복하는 기록들이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대중문화 예술계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그래요.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 많이 예. 최정아 기자님은 혹시 자서전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세요?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인가 하고 쭉 써봤는데 얼핏 써도 한 7개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최정아 기자님은 혹시 이분이 자서전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세요?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인가 하고 쭉 써봤는데 얼핏 써도 한 7개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최정아 기자님. 김가연 씨인데 김가연 씨. 제가 씨의 지금 사남.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한번 쑥 써봤어요. 뭐가 나오던가요? 뭐가 김가연 씨. 궁금하죠? 쑥 썼던 것이 네. 나는 왜 세졌나? 고소하는 법.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사 아이템으로 기획했었는데 몰라서 못한 게 있어요. 근데 김가연 씨는 쓸 수 있는 것이 네. 악플을 고소했다는 연예인들은 많지만 어떻게 고소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알려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하는 일반 대중분들도 많거든요. 설명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팁. 알고 싶어. 꿀팁. 실제로 궁금하죠. 그리고 요리에 어떻게 관심이 맞아. 있나. 요리도 잘해요. 그리고 야, 김가연이 궁금한 게 알려주는 많네. 요리 팁. 그리고 연하남을 움직이는 연상남. 야! 그리고 확실히 두 딸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예쁘게 키우고 있는 이 양육 과정. 그러니까 사실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러네. 이건 자서전이 아니라 실용서네요, 실용서. 내 나오면 산다.
나도 사. 진짜? 저도 사요. 난 되게 청순한데. 5개 산다, 5개. 내가 어째 이렇게 됐을까? 자, 너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예. 다른 기자분들은 또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나훈아 씨요. 나훈아 씨. 아직 자서전을 안 쓰셨나요? 네, 기자들이 취재하기 가장 어려운 인물이고 가장 취재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나훈아 씨가 지금 다들 노래로 알고 계신데 나훈아 씨가 영화 배우도 했었고요. 캐럴도 냈었어요. 캐럴 앨범. 캐롤을요? 나훈아 씨가 캐럴 앨범을 냈는데 이 캐럴 앨범은 영국의 한 대중지가 꼽은 역대 가장 최악의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 표지 20에 뽑히기도 했던 왜냐면 캐럴인데 나훈아 씨가 중후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캐롤인데.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나훈아 씨의 웃으면 안 행보들이 너무너무 예, 많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 말고 정말로 그분이 얼마나 그 숱한 노래들을 작곡, 작사를 해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슈퍼스타로서 아이돌 못지않은 티켓팅을 하도록 만드는 매력이 뭔지 저는 이 책이 나오면은요 5분만 읽어보면은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구하려다가 불효자가 됐거든요.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예. 저는 이분의 자서전 기대합니다. 누구? 혼자 남들의 뭐 대부이자 워너비. 박수홍 씨의 롤모델이자 이웃사촌. 주병진 씨. 선배님. 예. 대한민국 최고의 MC에서 예. 사업가로 성공하고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펜트하우스에 살지만 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난 결혼을 할 거다. 정말 이거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방송에 대한 주관이나 소신 또 가치관이 뚜렷하고 배울 게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 재미와 감동 부분에서 이게 다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후배들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남자들이 혼자 사는 법, 웰컴 투 싱글 월드 이런 제목으로 해서 하나 내시면은 정말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저나 수홍 씨나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렇죠. 예. 주병진 씨 집필 들어가시나요? 기대해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스타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의외의 진솔한 모습의 스타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네. 자서전을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거기 저도 나오겠네요. 얼마나 좋은 오빠로 또 묘사를 하겠어요.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자, 풍문으로 들어오셔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